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고들 자료는 법학 박사 최득진 주필이 쓴 입법 독재의 법리적 해부와 역사적 경고라는 보고서입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해서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된 이른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정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샅샅이 분석한 글이죠. 보고서의 주장이 굉장히 뭐랄까 도발적이에요. 이 법이 그냥 단순히 재판 절차를 좀 바꾸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둥인 삼권 분립 자체를 무너뜨리는 입법 독재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강력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과연 무엇인지 보고서의 논리를 따라서 하나하나 함께 파헤쳐 보는 겁니다. 시작부터 보고서가 던지는 비유가 아주 강렬한데요. 이 법은 마치 축구 경기 중에 한쪽 팀이 갑자기 저 심판 마음에 안 드니 우리 팀에 유리한 사람으로 심판을 새로 뽑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합니다. 이게 과연 적절한 비유일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법의 설계도부터 한번 뜯어보죠. 정확히 뭘 하자는 법안인가요? 핵심은 딱 하나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사건 재판, 오직 이 재판만을 위해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전담 재판부를 의무적으로 만들라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보고서가 가장 문제 삼는 건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그 재판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그 방식이에요. 방식이요? 네. 원래 법원의 철칙은 컴퓨터가 무작위로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는 이른바 랜덤 배정이거든요. 그렇죠. 공정성을 위해서요. 맞습니다. 누가 어떤 사건을 맡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게 해서 공정성을 담보하는 거죠. 그런데 이 법은 그 원칙을 그냥 깨고 특정 사건을 새로 만든 특정 재판부에 지정 배당하라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법안 처음 이름에는 윤석열이라는 특정인의 이름이 콕 박혀 있었다가 나중에 슬쩍 빠졌다는 점도 보고서에 나오더라고요. 아, 맞아요. 이게 위헌 논란이 커지니까 그런 거였죠. 그렇죠. 보고서는 바로 그 점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꼬집습니다. 하하, 그런 표현을 썼군요. 네. 이름만 뺐을 뿐이지 법의 본질은 여전히 특정 사건, 특정인을 겨냥한 적용용 법률, 그러니까 법률 용어로는 처분적 법률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재판부를 구성하는 절차도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말이죠? 판사회의에서 재판부 구성 기준을 만들고 또 그걸 다시 판사회의 의결을 거치게 했거든요. 언뜻 들으면 판사들이 직접 정하는 거니까 공정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보고서는 그 반대라고 분석합니다. 반대라고요? 네, 오히려 이게 특정 성향의 판사들이 재판부를 장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거라고 보는 거죠. 아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특정 목소리가 큰 판사 그룹이 재판부를 사실상 입맛대로 구성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무작위성이야말로 이런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였는데 그걸 스스로 허물어버린 셈이죠. 여기서 정말 제가 놀랬던 부분은 심지어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영장전담 판사까지 따로 지정하도록 했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그게 정말 이례적이죠. 이건 정말 이례적이잖아요. 영장 단계는 수사의 첫 단추인데 여기서부터 특정 재판부가 관여한다는 건 사실상 수사 전체의 방향에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겠는데요. 바로 그 점을 보고서가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수사의 가장 초기 단계인 구속 여부부터 통제하려는 아주 노골적인 의도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저희만의 해석이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나 법원행정처 같은 법률 전문가 집단에서도 아주 강력한 반대 의견을 냈어요. 뭐라고 하면서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다라면서요.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법의 구조 자체에 공정성을 흔들 만한 요소가 많다는 거군요. 자, 그럼 보고서의 핵심 주장으로 넘어가 보죠. 이 법이 입법 독재이자 위헌이라고 했는데 대체 우리 헌법의 어떤 조항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걸까요? 가장 먼저 정면으로 부딪히는 건 헌법 제101조와 103조가 보장하는 사법권 독립의 원칙입니다. 헌법은 사법권이 법원에 속하고 법관은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보고서가 강조하는 건 사법권이라는 게 단순히 판결을 내리는 행위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다. 네, 어떤 판사에게 어떤 사건을 맡길지 정하는 사법 행정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재판만큼이나 재판부를 구성하는 과정도 사법부의 고유하고 독립적인 영역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입법부인 국회가 법률로 이 사건은 이 재판부에서 해라고 구체적인 사건 배당 방식까지 강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고서는 이걸 입법부가 사법부의 안방에 들어와서 살림살이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격이라고 봅니다. 명백한 권력분립 위반이자 위헌행위라는 거죠. 아까 처분적 법률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이게 헌법의 평등권과도 관련이 깊다고요? 이건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합니다. 법 앞에 평등. 그렇죠. 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처분적 법률은 오직 특정인이나 특정 사건에만 적용되는 맞춤형 법률입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평등의 원칙을 깨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건 재판을 받는 사람의 권리와도 직결되겠네요. 물론입니다.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한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장합니다. 법률이 정한 법관. 네,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 정한 법권의 핵심은 사건이 터지기 전에 미리 정해진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배정된 판사를 의미해요. 아,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사건이 터진 후에 그 사건만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한 재판 절차를 만들어서 재판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거잖아요. 보고서는 이것이 특정인으로부터 공정하고 평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결국 특정인을 겨냥한 법은 평등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이 두 가지 기본권을 모두 침해한다는 거군요. 이게 우리나라 헌법에만 있는 특별한 원칙은 아닐 것 같은데요.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보고서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면서 이 문제가 단지 한국만의 이슈가 아니라 세계 보편적인 법치주의의 원칙과 충돌한다고 지적합니다. 대표적으로 영미법계의 사건박탈법 금지 원칙을 언급하는데요. 사건박탈법이요? 좀 생소하네요. 네, Bill of Attainder,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권리를 박탈하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권리를 박탈한다. 간단히 말해 입법부, 즉 의회가 사법부의 정식 재판 절차를 건너뛰고 법률을 만들어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너 유죄라고 낙인 찍고 처벌하는 법을 말합니다. 보고서는 17세기 영국 의회의 끔찍한 사례를 들어요. 어떤 사례죠? 당시 의회가 정적이었던 스트래퍼드 백작을 처형하고 싶은데 증거가 부족하자 재판을 포기하고 그냥 법을 만들어서 그를 처형해버렸습니다. 재판 없이 법으로 사람을 죽였다고요? 정말 입법 폭력이네요. 그렇죠. 이런 야만적인 역사에 대한 깊은 반성으로 미국 헌법은 아예 사건박탈법은 제정될 수 없다고 명문으로 못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한국의 이 법이 직접 처벌을 규정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냥 재판부를 만드는 것뿐인데 어떻게 사건박탈법과 연결되느냐 하는 의문이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네, 보고서는 바로 그 지정에서 1940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아주 중요한 판결, 러벳 판결을 인용합니다. 러벳 판결이요? 네, 당시 미 의회가 공산주의자로 의심되는 특정 공무원 3명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직접적인 형벌은 아니었죠. 그렇죠. 월급을 안 주는 거니까요. 하지만 대법원은 이것이 특정인을 겨냥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므로 그 본질상 사건박탈법에 해당하여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논리를 그대로 가져오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 역시 특정인에게 특별재판부라는 불리한 사법 환경을 강제하는 실질적인 현대판 사건박탈법의 성격을 띈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입니다. 유럽 쪽, 특히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이라는 뼈아픈 경험이 있어서 이런 문제에 훨씬 더 민감할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독일은 나치 시대 특별재판소가 저지른 끔찍한 만행을 반성하면서 헌법에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누구도 법률에 정한 재판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는다라고요. 아, 헌법에 아예 박아놨군요. 네, 여기서 법률에 정한 재판관의 의미가 정말 중요한데요. 사건이 발생하기 훨씬 이전에 아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계획에 따라 그야말로 맹목적으로 배당된 판사를 뜻합니다. 맹목적으로요? 네, 즉 사건과 판사가 만나는 과정에 그 어떤 의도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엄격한 원칙이죠. 그렇다면 사건이 떠진 후에
그 사건만을 위해 재판부를 새로 만드는 이번 법안은 독일 헌법 관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랬군요. 보고서는 바로 그렇다고 말합니다. 피고인으로부터 법률에 정한 재판관, 즉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재판관을 빼앗는 아주 중대한 위헌 행위로 간주될 거라는 거죠. 법리적인 분석만으로도 충분히 심각한데 보고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훨씬 더 어두운 역사의 페이지를 펼치더군요. 여기가 정말 섬뜩한 부분이었습니다. 역사적 사례들과의 비교 분석이요. 네, 보고서는 이 법안의 논리가 과거로 독재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하던 방식과 소름 끼치도록 닮았다고 경고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바로 나치 독일의 인민재판소입니다. 인민재판소. 나치는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 재판에서 대법원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자 이에 격분해서 아예 새로운 재판소를 만들어버렸습니다. 명분은 있었겠죠? 물론이죠. 국가 반역죄를 신속하고 가혹하게 처벌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신속한 처리. 분이 지금 이 법안을 추진하는 쪽에서 내세우는 논리와 너무나 비슷해서 등골이 오싹해진다고 표현합니다. 이 인민재판소는 결국 나치 당원 같은 비법률가들이 재판에 참여하고 재판장 롤란츠 프라이슬러는 피고인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수천 명을 사형장으로 보냈습니다. 부가 독재의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버린 비극이네요. 우리 역사 속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언급되더군요. 일제강점기 이야기 말입니다. 네, 보고서는 일제가 독립운동가나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치안유지법을 만들고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해 사상검사라는 전담기구를 운영했던 점을 지적합니다. 사상검사요? 그렇습니다. 특정 유형의 범죄, 즉 사상범을 다루기 위해 일반적인 사법 시스템이 아닌 특별한 시스템을 가동했다는 점에서 현재의 발상과 금액이 닿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극단적인 사례로 북한을 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유사성이 있다는 건가요? 북한에서는 우리가 아는 사법부라는 개념 자체가 없죠. 그렇죠. 법원은 철저히 노동당의 지시를 따르는 하부 기관일 뿐입니다. 판사는 법과 양심이 아니라 당의 지시에 따라 판결하고 재판은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을 제거하는 숙청의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보고서의 궁극적인 경고는 이겁니다. 사법부를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권력의 하위 기관으로 보고 필요에 따라 입맛대로 재단하려는 시도 자체가 북한의 당적지도 방식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거죠. 그 끝이 어디인지를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법리적 문제점, 역사적 경고까지 살펴봤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현실로 가져와 보죠. 만약 이 법이 정말로 시행된다면 단순히 법적인 논쟁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보고서는 전망하나요? 보고서는 크게 세 가지의 파괴적인 파장을 경고합니다. 세 가지나요? 네. 첫째는 걷잡을 수 없는 사법 굴신의 심화입니다. 아, 신뢰의 문제군요. 그렇죠.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내 운명이 결정된다. 이런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지게 될 거라는 거죠. 이건 단순히 특정 재판에 대한 불신을 넘어섭니다.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사법 시스템 전체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극심한 분열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죠. 그리고 한번 이런 선례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은 더 끔찍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게 두 번째 경고, 보복입법의 악순환입니다. 보복 입법의 악순환? 이번에 이런 법을 만들면 다음 정권은 뭘 할까요? 당연히 똑같은 방식으로 이전 정권 인사들을 처벌하기 위한 또 다른 특별재판부를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칼춤을 추는 정치보복의 무법지대로 퇴행할 수 있다는 뼈아픈 지적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시나리오네요. 마지막 경고는 무엇인가요? 마지막은 국제적 위신 추락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민주주의 모범국가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입법부가 특정인을 재판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나라라는 인식이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이 퍼져서 외국인 투자나 외교 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건 단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국익과 직결된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군요. 오늘 최득진 박사의 보고서를 따라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라는 이슈를 정말 깊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이 법이 왜 입법 독재라는 강력한 비판을 받는지, 헌법의 삼권 분립 원칙부터 세계 보편 법리, 그리고 나치 독일과 같은 비극적인 역사의 경고까지 정말 방대한 논거들을 함께 짚어봤네요.
보고서의 결론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악마를 잡기 위해 스스로 악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유명한 격언을 인용하는데요. 네란제라는 중대 범죄를 단죄해야 한다는 명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만 그 명분을 위해 헌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또 다른 방식의 국헌문란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필요한 것은 특정 재판부를 난대는 이런 식의 꼼수가 아니라 기존의 사법 시스템이 그 누구의 간섭도 없이 공정하게 작동하도록 모두가 존중하고 지켜보는 것이라고 역설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보고서는 독일의 저명한 법철학자 라트브루흐의 법률적 불법이라는 개념을 마지막에 소개합니다. 아, 라트브루흐 공식이죠? 네, 쉽게 말해 법의 형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그 내용이 정의를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한다면 그 법은 더 이상 법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하고 불법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던지는 오늘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민주적인 다수결로 통과된 법이라 할지라도 과연 어느 지점을 넘어서면 그 정당성을 잃고 법의 탈을 쓴 불법이 되는 걸까요?